안녕하세요. 자, 미술심리상담사 직무교육입니다. 이 시간에 볼 부분은 이제 대상이죠, 대상. 그러니까 내담자가 누구냐. 그래서 아동이냐, 아니면 청소년이냐, 아니면은 성인이냐. 지금 그 대목인데, 일단 이 시간에는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겠습니다. 특히 아동도 일반 아동이냐, 아니면 장애가 있는,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냐. 그러니까 정신지체, 학습장애, 자폐성, 정서행동장애, 언어장애, 이런 아동들이 대상이 되어 있고, 청소년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는 청소년의 특징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청소년이라 그러면 보통 12, 13세에서 20세 전후입니다만은 가장 역동적인 시기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제 청소년기 미술치료를 했던 그런 사례들을 두 개로 나눠서 실제 한번 살펴보고, 그런데 이제 집단 미술치료나 혹은 또 게슈탈트 집단 미술치료, 이런 또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볼 부분은 이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동이냐 아니면은 청소년이냐. 물론 아동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학령입니다. 학령이니까 학교를 가는 나이. 학령은 우리나라 만 6세입니다. 자, 만 6세에서 아동이라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초등학생까지 중학교 1, 2학년 됩니다만은 대부분 12, 13세까지. 이때를 아동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제 청소년, 이건 아동이고, 청소년 그러면 12, 13세에서 20세 전후. 이 나이 때는 청소년이라고 그러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동이냐, 청소년이냐, 라는 것이고, 일단 아동기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초등학교 다니는 시기라고 했죠. 물론 지금까지 심리학에서는 아동기는 그렇게 썩 많이 다루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심리학에서는 주로 유아기, 아동기 앞서 유아기라 그러면 앞에 영아기를 지나서 2, 3세, 5, 6세. 굉장히 유아기 때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에서는. 그리고 또 중요시 여긴 시기는 청소년기입니다. 12, 3세에서부터 20세 전후까지. 우리가 이른바 정체감이 형성된다라는 시기. 이 두 가지를 중요시 여기고 심리학에서 별로 아동기에 중요시 안 여겼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학자로서 우리 프로이드 이야기를 들어볼지라도 프로이드는 주로 이 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잠복기라고 그랬어요. 잠복기라는 것은 물론 프로이드는 성적 충동, 리비도를 들고 나오는데 이때는 리비도가 잠복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달 단계에서랄지 심리학에서랄지 별로 중요시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신체 발달이나 언어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유아기, 청소년기에 비해서 이 시기는 그렇게 특이하게 발달이 극적인 변화도 없고 물론 점진적인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시기를 간과했죠. 사실은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이 발달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나타나는 인지 또는 도덕성 또는 사회 정서적 이런 발달 등 사실은 무시 못합니다. 예컨대 이제 이 시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동기입니다. 지금 아동기 때 인지 발달. 아동기 때 인지 발달은 삐아제 같은 경우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해서 특히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존 개념이랄지 가역성이랄지 서열이랄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중요하기도 합니다만은 인지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이 시기는 대부분 아동기 시기의 특성이 점진적으로 간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도덕성 발달도 그러죠. 도덕성 발달은 아동기를 자율성이라 삐아제 같은 경우는 자율성. 자율성이란 말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 이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뭐 그렇게 자율적으로 도덕 발달이 됐는데 굳이 누군가가 타율적으로 개입할 필요 있다. 원래 상담을 한다거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상담자랄지 치료자가 타율성이 가미된 것인데 이때는 자율적 도덕성이 형성된 시기 때문에 역시 또 그렇게 중요시 여기도 않고 사회 정서적 발달도 이제 에릭슨 같은 사람은 사실 중요시 여긴 것은 이 아동기보다는 이때 자아 정체감 형성이라고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특히 아동기의 이 심리적인 또는 발달 단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실제 이 일반 아동들입니다. 일반 아동들의 어떤 집단 미술 치료의 사례를 보면은 이 시기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 또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이 방치됐을 때 특히 초등학교 시기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6세, 12세 이 시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네들의 이 가족사나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격, 행동 특성이 굉장히 달리 나타나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 대부분 이 시기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상자들의 가족사에 의해서 드러난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대상자들 아이들의 이 사례에서 나타난 아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 말이 아주 많거나 적거나 또 쉽게 흥분하고 작은 것에도 예민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과잉 행동을 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네들을 대상으로서 이제 결국은 또래 관계 검사나 사회성 검사나 특히 이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치유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설정해서 별칭을 짓고 또 집단 난화를 그리게 하고 또 돌려 그리고 또 난화 이야기를 하고 가장 좋았던 슬펐던 이야기, 영화 포스터, 가족 이야기, 땅 따먹기, 동물 가족화, 내가 살고 싶은 집 이런 이제 주제를 여러 개 정해봤어요. 뭐 도자기 만들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봤더니 기대 효과가 거기에 관계된 뭐 친밀감, 흥미 유발, 긴장 완화, 협동심, 인내심, 기타 등등 자기 감정, 의사 표출 이런 여러 가지 기대 효과들이 어느 정도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타나더라. 물론 아까 말한 그런 난화도 그리고 여러 가지 가장 슬펐던 순간도 그리고 영화 포스터 그려봐라. 가족 이야기도 그려봐라. 내가 살고 싶은 집, 뭐 풍경 구성법, 또 도자기 그림, 방학 이야기, 추석 이야기, 뭐 자화상 그리기, 또 자기가 소원하는 나무랄지 이런 것. 그랬더니 결국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로서 그 집단 미술 치료가 특히 저소득층 아동이나 또래 관계에 미치는 그런 효과를 살펴봤더니 사실 상당히 이 검사 결과 향상된 부분이 보였는데 특히 어떤 사회적 지지랄지 우위 또래 관계 원만함 이런 상호 협력 이런 것들이 집단 미술 치료에 의해서 특히 저소득층이랄지 또는 또래 관계에 형성하는 그런 관계가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또 사회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보여주더라. 특히 사회성의 대표적인 건 협동성이라는 그런 측면인데 이런 집단 미술 치료로 인하여 이런 아동들에게 아주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미술 치료를 했는데 그런 효과를 보였고 문제는 일반 아동들보다는 가장 미술 치료 같은 게 아동들에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발달 장애입니다. 발달 장애 아동의 미술 치료가 훨씬 해서 이제 이 발달 장애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인생 초기에 나타나는 것이 많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 발달 장애라고 해서 특수교육이나 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이나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 발달 장애가. 물론 세계보건기 WHO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이제 뭐 건강 문제 분류에 의해서 심리적 발달 장애 이런 항목에가 실제 나오죠. 예, 심리적 발달 장애를 뭐 말이나 언어 발달 장애, 특정 학업 기술 발달 장애, 혼합형 품행 정서 장애, 아동기 발병형 정서 장애, 사회성 기능 장애, 틱 장애, 기타 정서 행동 장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장애라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장애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장애는 정신지체 아동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장애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지체 아동 장애가. 또 특히 이제 정신지체 아동 장애에 의해서 그 아이들을 치유하는 그런 미술 치료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미술 치료가. 물론 이제 학습 장애 아동, 학습 장애, 뭐 여러 가지 뭐 읽기 쓰기, 산수하기 이런 부분도 학습 장애. 또 자폐성 아동. 약간 정신지체하고 이제 자폐성은 또 다르죠. 자폐성의 문제하고는. 또 그런 아이들. 또 정서 행동 장애 아동. 또 그 다음에 우리 언어장애, 특히 언어장애도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장애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장애 아이들을 위해 미술치료 기법으로 하는 그런 기법들이 상당히 특히 아동들에 있어서 많이 적용되더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정신지체, 물론 정의를 보면은 1992년에 미국 정신지체협회에서는 이 정신지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의 기능 수행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물론 이제 지적 기능 수행이 평균보다 낮더라. 상당히 낮다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 정신지체는 18세 이전에 발생한다. IQ 검사를 해봤더니 75 이하. 50에서 75 정신지체.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이제 훈련 가능 정신지체 교육이 안 됩니다. 이건 25, 50. 보호급 정신지체는 25 이하. 이런 부분인데 이런 정신지체의 문제점에 어떻게 얘네들을 해줄 것이냐, 간헐적이 지원할 것이냐, 제한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확장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 일단 정신지체 아동의 행동 특성은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지체 아들이 어떤 행동 특성을 보이느냐라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일단은 대략적으로 IQ 측정 검사했을 때 70 이하, 지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죠. 또 대화나 집안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 학문생활 손상이 많이 있더라. 단기나 장기 기억의 손상을 보이거나 사고가 경직되고 거의 이제 추상력은 상실됐다. 또는 통찰력이 부족하다. 반복되는 실패. 빈번하게 자기 욕설, 자기 비하 그런 것들. 행동의 결과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 반복된다. 해서 이제 이런 경우 정신지체아들의 미술 치료를 하는데 물론 앞서 이제 정신지체 미술 치료를 하는데 이들이 이제
미술 표현을 할 때 어떤 특징을 보여주느냐. 일반적으로 이 정신지체아동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미술 치료, 미술 표현 활동. 미술 표현 활동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성장은 대단히 속도가 느리죠. 성장 속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패턴, 이 약간의 성장 패턴은 일정 부분 있더라는 것이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손의 운동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뇌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술 치료, 미술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손의 작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또 공간 개념이 극히 약하다. 공간 개념이. 그러다 보니 공간 개념이 약하다 보니까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내용도 드러납니다. 또 어떤 특정의 경험, 자기가 갖던 특정의 경험을 동기화하면서 자기의 감정으로 그걸 태본 과장시켜서 보여주고, 안 되면 왜곡시켜 한다든지, 또 색채 자체도 지극히 감정적으로. 그 말은 정신지체아들이 미술치료의 어떤 표현 활동을 해볼 때 보면은 색채를 그림에 있어서는 상당히 원색으로 보여주더라, 그 말이야. 그런 감각적인 그런 의식들이.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정신지체 아동의 미술 표현 활동을 보고 그것을 이제 결국은 미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대상 아동들의 어떤 행동 특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그 밖에 등등에서 나타난 내용들. 뭐 당연히 학교에서는 대표적으로 교과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또 친구들의 놀림감. 선생님의 판서를 옮겨 적지도 못하고 아예 말씀 전달도 잘 안 되고 가정에서는 정리가 잘 안 되죠. 또 일단 게임이랄지 이런 건 또 지나치게 몰두합니다. 집착합니다. 의외로 또 여동생들이 있다면 손찌검을 한다든지 또 날짜 시간 개념도 없고 손톱도 물어뜯고 이런 부분. 뭐 이제 그 밖에 장소에서는 상당히 사회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히 행동 특성을 관찰해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얘네들을 조사를 해볼 것이냐라고 해서 이제 영역을 정해 봅니다. 시각하고 보는 것하고 운동과 협응을 하냐, 또 공간 이치 지각을 하냐, 또 공간 관계 지각을 하냐, 또 도형이랄지 이런 걸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냐, 이런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그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해서 그걸 여실히 살펴보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 치료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줍니다. 먼저 초기에는 가장 많이 준 것은 역시 HTP 그림. 집, 나무, 사람. 또 사람의 모습을 오려 붙인 후 색칠하기, 이제 콜라주 기법이라고 했죠? 또 색칠하고 데칼코만이라는 기법도 사용해보고, 또 잡지로 우리 집을 한번 꾸며봐라. 그런 전기 단계. 그리고 이제 후기 단계로 넘어가서는 치료 프로그램은 점, 선, 면, 형. 각각의 점을 먹으로 찍고 또 선을 그리고 면을 도형 안에 그려 넣은 것이고 모양 형태를 그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후기 단계로 이런 프로그램을 각각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치료 전기라고 대략적으로 이제 횟수로 따지면은 한 6회 정도 실시한다. 라고 말하고, 이제 치료 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죠. 거의 이제 치료 후기 같은 경우는 한 전기가 6회 정도 하면 치료 후기는 21회 하는 것입니다. 횟수로 따져볼 때는.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미술 치료를 동원해 보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치료 결과,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까 했다 그랬죠? 해서 치료 결과를 보면은 특히 이 기초 조형 중심의 이런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어떤 시각과 지각 향상에 상당히 도움을 주더라라는 것. 그래서 이제 시지각 상태
효과를 봤다, 도움을 냈다. 그럼 그 둘째로는 그 밑에 하위 영역에도 이제 더 발전적으로 넘어가더라, 그 결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방금 말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지체 아동의 미술 치료 해봤더니 특히 이제 미술 활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충분히 어떤 부분에서 능력의 제한, 그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담사나 또는 교사가 거기를 보완해주고 또 실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서 후속 학습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준다면은 상당히 이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효과를 보더라. 또 그렇게 해서 물론 정신지체아가 갖고 있는 아까 말했지만은 18세 이전에 대부분 정신지체아는 고착이 됩니다. 이런 아무리 미술치료를 동원한다 해도 확실하게 어느 부분 일정한 부분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급변하게 바뀐다든지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것이고, 그보다는 정신지체 아동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거의 학습장애 아동입니다. 이 학습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말하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또는 수학 계산 이런 부분의 장애입니다. 예컨대 이제 읽기 장애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말하면 정확하게 읽냐, 또 정확하게 읽고 이해를 하냐, 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결국 이제 그것은 앞서도 봤습니다만은 정신지체 아동처럼 학습장애 아동도 일정 부분 두뇌 손상, 지각 손상, 말 그대로 미세 이 뇌 기능 장애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난독증, 읽는 것을 어려워하고 발달성 실어증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의 학습 장애인데, 그러므로 읽기 장애가 있고 이제 산술 장애가 있어요. 산술 장애라는 것은 계산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산술 장애는 통상적으로 이런 산술 능력 장애 이런 부분은 주로 이제 감각 결함과 동반해서 나타나더라라는 특징. 쓰기 장애라는 것은 올바른 문법이랄지 문장 체계를 제대로 모르더라. 그래서 이런 결함, 쓰기 장애가 역시 이제 쓰기 장애도 이 학습 장애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네들을 학습 장애 조건이 어떤 부분이냐?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읽고 또 산술, 읽기 장애나 산술 장애나 쓰기 장애가 나타나냐라고 봤더니 그 원인을 규명해 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이런 학습 장애는 중추신경계의 기능 장애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그 뇌 손상에 의하여 뇌 손상을 입은 아동이 금방 지각, 사고, 행동 이런 데 장애를 입은 것이고, 둘째는 이 또 학습장애 주 원인은 개인의 내적 문제로서 감각 손상, 정신지체, 정서장애에 의한 것. 셋째는 이런 학습장애는 문화적인 차이 또는 시민성 요인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습장애로 나타나더라. 뭐 학습장애의 특성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성적이 안 올라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학업에 실패를 하잖아. 자신감도 없잖아. 또 대부분 학습장애들은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랄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죠. 또 말 자체를 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기능도 장애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 그렇다면 이런 학습장애 아동들에게 미술치료는 어떻게 하냐? 물론 이런 학습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이제 미술치료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네들을 해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정적인 자기 신체상의 자아 개념, 이걸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술학습 내용에서는 그런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
또 한 물체와 다른 물체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림을 통해서, 미술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만들고 색칠하게 만들고 주로 이제 아동의 시각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시각화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학습 장애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일단 한 물체와 다른 물체를 변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초적인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그렇게 해서 시각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폐성 아동입니다. 자폐성. 자폐성이라는 것은 물론 특별히 이 자폐학회가 있긴 합니다만 특별히 이 자폐성을 일으킨 요인, 심리적으로 그런 자폐성을 일으킨 요인은 별로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폐성 아동의 행동 특성이 이렇더라는 것이야. 자폐라는 것은 자기 폐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폐라는 그 뜻 자체가 자기 폐쇄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사회와 나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 그 통계 기록을 보면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많더라. 한 4배 정도 많더라 라고 말합니다. 뭐 이건 인종하고 그런 거는 그다지 관계는 없고, 그래서 특성을 보면 자폐성이 이렇다는 것이야. 신체, 사회적 및 언어 기술의 곤란. 그러니까 곤란이라는 것이 전혀 못한 건 아니에요. 또 어떤 감각이 비정상적이더라. 시각, 청각, 촉각, 뭐 냄새, 맛, 이런 것들이 반응이 다르더라. 특히 언어 발달을 할지, 특히 사고 능력이 특히 문제가 있더라. 또 사람, 대상 및 사건을 관련시키는 방법이 비정상적이다. 자폐증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진단 기준은 물론 이 학회,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자폐장애아를 위해서 그런 진단법이 있습니다. DSM-IVTR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자폐성 아동의 행동 특성을 보면은, 일단 자폐성 아동의 특성이 다른 정상적인 아동에 비해서 발달에 있어서 많은 특이점을 보이는데, 이런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가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거나 또 자동차 바퀴를 반복해서 돌리거나 바로 옆에 일어난 큰 소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주위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람이 없는 줄 관심이 없더라. 이런 부분. 그러니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예민한 것은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TV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광고가 나오더라 그러면 옆에 방에 있더라도 튀어나와서 보더라 라는 것이고, 언어적인 면 같은 경우는 혼잣말을 많이 하고 미숙한 문법적 구문을 사용하고, 또 추상적인 그런 언어는 아예 사용을 못하더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시선을 회피한다든지 사회적 접촉이 결여, 특히 그 부분이 아까 말한 시선을 회피한다든지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어떤 환경이 바뀐다든지 이런 변화, 이걸 적응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자폐성 아동들의 아동 특성으로 나타나더라. 심지어는 자해 행동도 하더라. 자해 행동도.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자폐성 아이들의 특히 이제 미술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을 많이 하냐면은, 이네들에게서는 앞서 말한 뭐 그림이랄지 그런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이네들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그리는 아동들에게서 어떻게 점토, 이 끈적인 점토를 이용해서 사물을 만들기를 해보고, 또 거기에 따라 사물 그리기, 또 그림기로 넓혀가는, 일단 점토 같은 걸 사용해서 감각기관을 좀 넓혀보자 라는 거. 그렇게 해서 사물을 구성하고 공간을 구성하고 또 인물을 구성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동들에게는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폐 아동들에 대한 치유 방법으로서 그림 또는 미술 치료를 넓혀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아동 치료에 그다음에 뭐 정서 장애 활동, 물론 정서 장애 활동은
앞서 본 여러분들 자폐 아동의 그 내용보다는 더 낫죠. 이런 경우는 뭡니까? 사실은 정서나 장애 아동들은 늘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뭐 부적절한 감정을 나타낸다든지 공포증이랄지 이런 부분이 많죠. 특히 이것은 이제 생후 30개월 이전에 나타나는 발달 장애 증후군이다. 이건 지적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서 장애 발달은 정서 행동 장애 아동들은 그렇게 크게 치유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치유가 훨씬 미술 치유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잘된 아이들이 이런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들이 더 잘 된다라는 결과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뭐 틱 장애랄지 운동 틱 장애, 뭐 음성 틱 장애 이런 부분 많죠. 틱 장애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했으면 앞서 봤던 우리 자폐성 아동이랄지 또는 학습 장애랄지 정신 지체에 비해서는 훨씬 낫고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장애 아동들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예컨대 말더듬, 발음 장애, 발음 조음 장애라 그러죠. 또는 음성 장애. 음성 장애 같은 경우는 변성기 때의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발달성 장애라 그래요. 실어증, 또 언어 발달 지체. 역시 이 언어 발달도 앞서 봤던 정서 발달과 더불어서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다. 자, 일단 이제 아동 미술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가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 이 미술 치료는 오히려 아동 미술보다는 접근하기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감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아동들은 그 연령대가 초등학교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 감정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앞서 우리 봤지만은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잠복기라고 했잖아요. 아예 그래서 나타나지 않은 또 그런 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오히려 쉽다. 물론 청소년기는 뭐 특징에 보면은 뭐 질풍노도니 청소년기는 아주 뭐 과도기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인지 발달 같은 경우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죠. 삐아제가. 그 말은 거의 모든 인지 발달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지 발달은. 정서 발달은 그렇지만 정서 발달은 일단은 문제는 자기애, 나르시즘, 자기 중심성 그것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와 더불어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아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정서 발달도 괜찮은 부분이고 물론 자아 정체감이라 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고 이게 청소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 정체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 이게 이때는 에릭스인 학자의 말을 의할까면 자정체성 대 역할혼이라고 그래요. 자정체성 대 이게 청소년기에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며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렇지 않으면 역할 혼미가 온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이 미술 치료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청소년기 갖고 있는 자아 정체감 혼란, 역할 혼미 이런 부분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지 발달 또 정서 발달은 청소년기라 그러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봐야 돼요. 물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미술 치료를 하겠지만은 가장 청소년기 때 미술 치료에서 주 안점을 둬야 될 것은 자아 정체감이다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나는 무엇이며 나는 정말 내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자기 존재에 대한 것이죠.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자아 정체감 이게 바로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미술 치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청소년기의 미술 치료의 대상으로서 방금 이 내용들 자아 정체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많죠, 사실은. 많기 때문에 이때는 뭐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어떤 사회성이랄지 자아정체감이라는 것은 사회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넓혀지죠.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기는 중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는 동네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많은 지역에서 아이들이 와서 관계를 형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아 정체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집단 미술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서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서 초기 같은 초기는 뭐 면접을 통해서 또 프로그램 소개를 하고 또 사전 검사도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이 초기 넘어가서 이제 1회 첫 번째 할 때 집단 치료 프로그램에서 규칙을 정하고 또 이름표를 만들고 또 나의 가족에 대한 소개도 하게 만들고 이 두 번째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을 해보고 3회로 넘어가면 조금 더 이제 발전적이죠. 그래서 나의 힘, 나의 모습, 나의 인생 그런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4회 여러 가지 감정,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뭐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 단계를 거쳐서 물론 이제 이 집단 미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청소년기에 하게 되면은 이 청소년이 갖고 있는 그런 이런 역동성이 아주 잘 그림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동기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물론 그런 치료 사례들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집단 치료 미술을 하게 되면은 이 청소년기에는 아까 말 집단의 역동성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협동성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의 자아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아동기에 비해서 이 미술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훨씬 더 쉽게 형성되고, 특히 청소년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게슈탈트, 미술 치료 기법, 이 게슈탈트라는 것은 형태주의 또는 인지주의라고 그러죠. 인지심리학이. 왜 그러냐면 청소년기는 충분히 어떤 대상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대상들을 게슈탈트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결과적으로는 자아 정체감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실은 이 청소년기 때 형성해야 되고 청소년기 때 만들어 가야 될 대목이,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아동기에 비해서 청소년기에 이 미술 치료 상담이 훨씬 유용하다라는 것으로서 결론을 맺고, 이제 문제는 성인의 미술 치료인데, 특히 이제 성인의 미술 치료 같은 경우는 우울증 또는 치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결정적입니다. 성인 미술 치료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은 치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잠시 후에는 성인 미술 치료에서 노인의 치매랄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